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판사 다산북스의 허락을 받아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올해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을 지켰던 22개국 200여 명의 참전용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 및 장진호 전투 등에서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침략에 맞서 싸웠던 참전 군인들입니다. 참전 군인들은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한국이 배려한 패스트트랙, 즉 전용 출입국 통로를 이용해 입국 절차를 마치는 최고의 예우를 경험했고, 인천공항 내 전광판에서 유엔 참전 용사들에 대한 감사와 환영 인사가 송출되자 감개무량하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만찬장에 참석해 한국이 유엔 참전 용사들에게 수여한 평화의 사도 메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웅의 신발을 헌정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유엔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기 위해 맞춤형 신발을 제작해 헌정하는 시간이었는데요. 6.25 전쟁 당시 실종된 전우를 찾다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호주 참전용사 어니스트 홀덴 씨에게 직접 신발을 신겨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2019년 브리튼스 갓 탤런트의 역대 최고령 출연자로 출연해 우승한 영국의 참전용사 콜린 태커리 옹이 6.25 전쟁 당시 한국에서 배운 아리랑을 열창해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15세에 영국군에 입대했던 태커리 씨는 19살 때 6.25 전쟁 출전 명령을 받아 1950년 9월 제45 야전 포병 연대 소속 포병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정전 70주년인 올해 한국에 초청받은 태커리 씨는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등 무대에 올라 한국인의 얼이 담긴 아리랑을 열창했는데요. 6.25 참전 당시 전장에서 전우들과 함께 아리랑을 불렀다고 합니다. 태커리 씨는 아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전우들과 무슨 의미의 노래인지도 모른 채 함께 아리랑을 불렀지만 이제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아리랑이 생각납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 많은 한국이었지만 아직도 우리를 기억해 감사를 전하는 한국에 다시 오게 돼 기쁩니다. 저 멀리 유럽에도 매년 6.25 전쟁 참전을 기리고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벨기에의 제3공수 대대입니다. 벨기에 동북부 카스텔레이에 위치한 제3공수대대 영내에 있는 장교회관 입구에는 놀랍게도 클럽 코리아라는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제3공수대대 영내 곳곳에는 코리아라고 내걸린 명패나 글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장병 숙소 건물은 코리아, 장교회관 건물 명칭은 클럽 코리아일 정도입니다. 이 먼 나라의 공수대대 영내에 이처럼 코리아라는 명패가 많이 걸린 사연은 이랬습니다. 벨기에군 특수작전연대 산하 제3공수대대라면 한국에서는 6.25 참전부대로 알려진 부대인데요. 이 부대의 6.25 참전용사들이 부대 내에 작은 박물관과 한국전 기념비 등을 세웠으며 대대 측에서 매년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등 참전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대대 연병장에는 평상시에도 벨기에 국기와 함께 태극기도 펄럭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바로 이 벨기에 제3공수대대에서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 90살의 참전 군인인 레이몽 베르 벨기에 한국전 참전협회장은 이렇게 한국전쟁을 회고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를 안고 있던 지친 여성들은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트럭이나 지프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추위와 빈곤, 질병에 신음하는 소외된 이들을 본 우리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항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 적을 피해 물밀듯 내려오는 피난민과 마주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한국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베르 협회장은 한국인들이 참혹했던 상황에서도 마음이 따뜻하고 쾌활하며 유머 감각도 훌륭했던 사람들로 기억했습니다. 벨기에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자원병의 해외 파병에 관한 법률까지 새로 제정해 병력을 보낸 나라였고 총 3,498명이 참전해 99명이 전사했습니다.
당시 통합부대로 편성된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는 강원 철의 삼각지대 내 김화 잣골에서 55일 연속 진지를 지키며 적의 남하를 저지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벨기에 제3공수대대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이역만리에서 산화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생존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열려왔는데 올해는 특히 룩셈부르크군 제복을 입은 동양인 병사 한 명이 기념식에서 참전 부대기를 드는 기수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인공은 한국인 입양아인 필리프 파울리 일병이었습니다. 올해 23살로 자신의 한국 이름을 민이라고 소개한 그는 생후 5개월에 룩셈부르크로 입양됐으며 지난해부터 룩셈부르크군에 자원 입대해 복무 중인데요. 룩셈부르크 국적임에도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표현한 파울리 씨는 한국 출신이라 기수로 뽑혔다며 우리나라를 지켜준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피츠버그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념하는 포항 무궁화길이 조성됐습니다. 이 길은 경북 포항시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행사에서 케이크 폴락 피츠버그시 부시장은 2023년 7월 27일을 포항의 날로 선포하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포항 무궁화길이 조성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서부 펜실베니아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서 9년간의 모금 활동으로 건립된 공원이기도 합니다. 한국전 당시 미군 참전자 178만 명 가운데 서부 펜실베니아에서 40만 명이 참전했는데 이는 미국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에서도 벨기에에서도 70년 만에 한국을 찾은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은 전쟁 때와 완전히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 놀라워하면서 자신들의 희생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가 된 한국의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한국전 참전 기념행사를 매년 거행하는 벨기에 제3공수대대 연병장 중앙에 자리한 한국전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국가와 만난 적 없는 이들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응답했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이친 전쟁은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에서 한국전 참전 역사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한국전 기념비 하단에는 이런 말도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올해 정전 70주년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이처럼 전혀 알지 못했던 국가와 만난 적 없는 이들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응답했던 6.25 참전국들의 응답과 참전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덕분에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도시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화성과 안동은 물론 국제도시 서울과 제주까지 우리나라 곳곳의 도시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다산북수에서 나온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는 서울에서 부산은 물론 평양과 신의주,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단둥과 지안, 일본의 대마도까지 한국인들의 활약상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역사를 시간의 흐름을 따른 연대순이 아닌 30개 도시를 주제로 설명하는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도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대마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년의 경계 대마도, 고려에서 조선까지 한국과 중국의 대마도 관련 문헌에는 한결같이 한반도에서 거리가 가깝다와 토질이 나빠서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다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는다. 지금도 면적에 비해 주민의 수가 적다. 심지어 약 5에서 6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 19세기 말보다 더 적다. 우리나라 농촌처럼 사람들이 자꾸 본토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부산에서 들어오는 한국 사람들이 4에서 5만 명에 이르므로 원주민보다 외지인이 많아진다. 오늘날에도 불확실하게 한국 땅이 된다고 할까? 거리는 한반도와 가깝고 약 49.5km인데 일본 본토와의 거리에 비해 거의 절반이다. 부산에서 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옛날 돛단배로는 반나절이 걸렸다. 먹고 살기는 어렵고 그러면서도 땅 자체는 제법 넓다. 708제곱킬로미터, 제주도의 40% 정도다. 그러면 자연이 전쟁이든 도적이든 무력 침략의 근거지가 되기 마련이다. 대마도라고 볼만한 흔적이 한국사에 처음 등장한 때는 73년이다. 이때는 대마도가 신라의 영토였는지 아니었는지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확실히 영토였다고 밝힌 자료는 좀 더 있다. 삼국통일의 주인공인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친히 부산으로 내려와 태종대에서 대마도에 출정하여 정벌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선 583년에는 진평왕이 외의 서쪽을 토벌했다는 기록이 있고
일본 서기에는 더욱 앞선 1세기인 유리 이사금 시대에 신라가 왜 본토에 쳐들어와 싸우다가 화해하고 흰말을 죽여 맹세한 뒤 돌아갔다는 기록까지 있다. 그렇다면 대마도를 신라가 지배하고 있었거나 일시 점령해서 그로부터 다시 배를 띄워 일본 본토를 공격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대마도가 신라 땅이었다는 말은 조선 초에도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듯하다. 바로 세종 때의 대마도 정벌 당시 대마도주에게 보낸 유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도는 우리나라의 경상도 계림에 속해 있던 섬이니 본래 우리나라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하게 상고할 수 있느니라. 다만 그 땅이 매우 좁고 바다 가운데 있어서 오가기 힘든 관계로 백성들이 살지 않았다. 대마도 외에도 백만 국제도시였던 신라시대 경주와 고구려 제국의 수도였던 도시 지안의 이야기 등 빛나는 우리의 역사가 담긴 여러 도시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영토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고 자녀분들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익숙한 도시에 감춰졌던 자랑스러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싶으신 분들께 출판사 다산북스에서 나온 30개 도시로 읽는 한국사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